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추워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이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랜만에 나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김한 한겨레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어제 그 사람 윤석열 씨 요새 어디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이야기 하세요? 어디 뭐 이렇게 저 아직까지는 좀 직함을 붙입니다. 직함을 붙여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네. 조금 그게 어, 제 스스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대통령 윤석열 이런 식으로 대통령 윤석열. 뒤에 직함을 안 붙이는 그게 KBS에서 이제 전두환에 관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네. 쓰기 싫어가지고 90년대 한 중반, 2000년대 초중반에 한참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앞에 전 대통령 전두환 씨라는 이런 말을 지어냈죠. 조금 좀 길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수준으로 갔어요 지금 윤석열 씨가. 솔직히 앞에 대통령 그런 직함도 붙이기 싫어요. 저희 회사는 내란숙의 피의자를 붙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죠. 아니 제가 내란숙의 피의자는 맞지. 제가 이제 법적으로. 한겨레 21이라는 데다가 이제 격주에 한번 이제 글을 써서 냈는데 이 회사가 뭐라고 쓰는 게 지침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어서 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종 고쳐가지고 저한테 이게 확인해라라고 돌아옵니다. 근데 대통령 윤석열로 고쳐갖고 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회사도 한겨레 대통령 21도 윤석열 혹은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레벨로 갔다 윤석열은. 그 어제 누구죠? 그 원조 친핵관 그 윤핵관 권성동 네. 이거 보다가 네. 담화를 보다가 뭐라는 거야 지금 뭐 이러면서 아이씨 뒤에는 또 아이씨 이러대.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고 네. 또 내가 곧 있으면은 원내대표로 뽑히는데 그럼 나랑 좀 상의해서 좀 하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불만이 있는 거 권성동은 같아요. 원내대표 돼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을 안정화시키겠답니다. 아니 진짜 의도를 이야기해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동훈 몰아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몰아내고 그리고 싶어서. 결국에는 당권을 잡으면 응. 윤상현 얘기처럼 한 1년 지나면 또 국민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응.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이 높으니 응. 어쨌든 내가 당권을 잡고 있으면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다. 내가 지난번에 탄핵을 했을 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검사였고 지금은 이제 옷 벗고 변호사 하시려고 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탄핵이 되면 한동훈 물러나야 된다. 이게 이제 거의 뭐 친윤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그렇지 않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대위 한 명을 사퇴시켜서 비대위 체제를 가서 그러면 체제를 지도체제 붕괴시키고 비대위원장을 한다. 뭐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매일 뭐 몇 시간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장동혁 최고위원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그렇죠. 선회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동훈도 대표직에서 안 사퇴를 물러나네. 하지 않아야 그래야 본인이 아마도 이제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짧거든.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탄핵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 기간 보니까 23일밖에 안 되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경선이고 뭐고 이게 제대로 치러질 리가 없거든. 네. 예.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내부 사정을 예. 몰라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에 나는 얘기나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나 이런 뭐 종합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친윤들도 사실은 내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렇게 좀 지키자 이런 건 애초에 포기한 상태고 예. 그건 되지도 않는다라고 이미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왕 이렇게 된 것 한동훈 세상이 오는 것은 여기서 한동훈 세상이라는 것도 사실 이번 대선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한동훈이 주류인 이런 세상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이번 기회에 밟자 이런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리는 거의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뭐 대선 이런 문제조차도 아닌 것 같다. 이번 기회 완전히 한동훈도 같이 죽이자 이런 것 같고요. 이런 거 아닐까 싶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친윤은 뭐 막는 성의는 지금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반대 표결에 임하고 뭐 이런 거지만 이번에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도 제가 볼 때 별로 대선에서 이 난리인데 대선에서 우리가 잘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탄핵 직후에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해갖고 조기 대선 구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대선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의 내전 상태의 맥락들이다. 이게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한동훈을 혼내주고 뭐 이런 나는 버틸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전의 맥락들 요것만 남아있는 집권 여당의 아주 한심한 모습들인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세 달 비전도 없는 거네. 두세 달 비전도 없고 바로 앞에만 보고 싸우는 거고. 아니 일주일 앞을 모르는데 지금 네. 뭐 일주일 앞을 모르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고 근데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큰 경쟁력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여론조사의 수치나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사실 이제 탄핵이 당하고 이런 상태니까 지금 내란에서 추경호 의원의 혐의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럼 추경호 의원이 동원했던 5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르는 건데 예를 들면 투표 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다 방해 혹은 지연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뭐 이런 것들로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당 안에 똘똘 뭉쳐 있자 이런 분위기로 있는 것 같고 그게 그 당에서 한 발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권성동이 지금 왜 나와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70표 몇 표 나왔죠? 30 몇 표만 이탈한 거 아닙니까? 서른 네, 네, 34 표. 72, 34. 네.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원래 그래요. 유산 싸움 하는 거예요. 유산 싸움. 그러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재산을 많이 남겼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죠. 야 진짜 참 국민들을 생각하지 원래 않는 당이었어요? 아니 원래 했죠. 왜 그러세요? 원래 안 했던 것 같아. 아 윤석열이 오면서 당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그 전에도 그랬던.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김원성 때 아니야? 김무성 당대표 때. 네. 그 갤럽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갤럽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내용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내용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갤럽 내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당 지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당 지지도부터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 정당 지지도 이미 일단 나왔으니까 저것부터 소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탄핵 계엄 정국 이후에 팍 올라갔습니다. 40% 그리고 국민의힘이 팍 떨어졌네. 24%. 바로 11월 말까지만 해도 33대 32였잖아요. 네. 33대 32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네요? 저게 아마 어제 이제 말하자면 담화문 발표와 권성동 대표 선출이 반영이 안 된 결과일 거거든요, 제대로. 예. 근데 이제 어제 담화문은 뭐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매일매일 충격이에요. 네, 그런데 날로. 어제 담화문 어쨌든 충격적이고 그 담화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이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게 반영이 되면 사실 이제는 패키지로 가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지지율에 일정 정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2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나와 있죠?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통령 지지율? 예. 또 보내드렸었는데, 예, 맞습니다. 85%가 잘못하고 있다. 85%가 잘못하고 있다. 부정률이 85%야. 그리고 11%가 잘하고 있다. 11%가 잘하고 있다는데 저는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통령 연설문에서 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들. 부정선거 찬성론자. 저분들이 첫 번째로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전히 첫 번째가 외교였고요. 네? 두 번째가 뭔지 알았어요? 몰라. 두 번째가 계엄이야. 아 계엄 찬성. 계엄이 계엄 잘했다. 계엄 잘했다. 저 11%는 지금 외교고 뭐고 아무것도 오늘- 못하잖아요. 외교가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외교가 그나마 많이 떨어진 게 22%로 외교를 제일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10%가 비상계엄 선포고 4%가 부정부패 비리 척결이야. 이분들이 11% 지지자들의 생각이 이래. 저게요. 어떤 네. 거냐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네. 반감을 갖는 분들이 네. 저 이유를 댄 거예요. 부정부패 척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척결 잘했다. 비상계엄 선포 왜 잘했냐? 부정선거 하는 선관이랑 이재명 대표 때려잡으려고 잘했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네. 원한이 있는 분들이 지금 긍정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네. 결국엔 부정선거를 못 보내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저 거대한 정당을 저렇게 망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거기서 국회의원 나왔고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프로파일링을 했다는 이수정 교수 같은 사람도 이 부정선거를 진지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아 이수정 교수도? 네, 그래서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쌍방울의 연관성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이미 만들었더라고요. 김한 기자님이나 최경영 앵커님도 딱 하루만 예.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하루만 봐보세요. 그럼 진짜 혹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스타파 초기예요. 그때는 박근혜 문재인 때여가지고 박근혜가 이겼어.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진보 쪽에서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뉴스타파에서 부정선거 아니다라는 리포트를 시리즈로 했어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상식적인 진보든 상식적인 보수든 요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보통 한 80% 정도는 늘 이렇게 있어요. 늘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영 싸움이 뭐 거칠게 되면 이분들이 좀 고중에서 한 20-30%는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런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선거랄지 계엄이랄지 민주주의를 지킨다랄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해도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뭐 SNS에 공개된 사진입니다만 그 이른바 이제 김어준 씨가 K값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집회에도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윤석열. 예. 그래서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이랑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미쳤구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식의 레인지에서 80 안에 들고 이런 문제를 또 떠나서 이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문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면 자기가 그런 집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 물론 뭐 지나가다가 만났을 수도 있죠, 서초동에서. 근데 좌우의 극단 논리에 굉장히 좀 네. 그 몰입하는 분이야. 제가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투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 도저히 부정선거를 할 수가 할 수가 없는 없어, 구조예요. 한국은. 그럼요. 수기로 다 하고 그냥 전광판에 있는 거 그냥 전산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치가 틀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켜보는 눈들. 각 지역구마다 지켜보는 눈들을 네. 아니 시민들을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조금이라도 거예요. 이상하면은 참관인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투개표 중단. 그럼. 딱 이 선언할 수 있는 네. 권한이. 근데 있고. 그게 뭐 각 당마다 가잖아요. 그럼요. 각 당마다 가가지고 참관을 하고 두세 명씩 있는데 가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다 속여야 돼. 아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컴퓨터로 뭐 이렇게 서버 그쵸, 해킹해가지고 장난을 윗소리 하는 하겠구나. 거죠. 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중국 있다잖아요, 중국에서. 물어보니까 대선은 이겼잖아. 그랬더니 원래 7% 이겼어야 되는데 아. 조작해가지고 0.73%로 이기게 조작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항복 그래서 항복. 항복. 이거 왜 이거는 일종의 이제 종교 같은 종교였죠, 믿음이 종교. 정신병 맞아. 집착 같은 거죠. 확증 편향. 예. 이게 어제 담화는 이야기하기는 싫습니다만은 하지 말아요. 담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선철 그냥 선생님? 변론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변론서다? 그다음에 내가 봐준 거야라는 것 같아요. 마음의 기저에는. 예. 내가 말이야 진짜 뭐 300명밖에 동원 안 했고 네.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새벽이나 했으면 주말에 했으면 다 거짓말이었잖아. 다 끝나. 근데 어. 내가 그냥 봐준 거야. 내가 할 300, 생각이 300명만 동원한 것도 거짓말. 네, 뭐 부사관들만 동원했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 거짓말. 수방사는 사병이 왔었고 네. 1180명 정도 동원이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기저에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봐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런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가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던 재판 국면으로 가던 어떻게 변론할지를 법률가적 뭐 본인이 그 얘기 했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력한 변호사들. 네,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렇게 특수부를 오래 했는데 네. 그러면 잘 썼는데 어제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사실상의 자백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가로 그렇게 보면 잘 써진 변론 요지서도 아니고 저는 그거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게 내란 이후에 사실상 행동을 요구한 거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맞아요. 부정선거고 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속 있어왔던 뭐 백색 테러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어떤 행위들을
지침을 준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국회 청원이라든지 시민청원에 계속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청원들이.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회가 경찰이 어저께는 아슬아슬하게 관리를 했지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경문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데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충돌 상황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만들어버렸다. 이 상황을. 이게 어제의 포인트고 나쁜 대통령. 예, 탄핵이 되던 탄핵 이후에 뭐가 되던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오늘 갤럽도 나왔지만 10%의 지지층은 여전히 이 문제에서 전혀 다른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기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건 사실상 내전 상황이야 우리가 싸워야 돼 마지막에 멘트가 계속 강조되는 멘트가 뭡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요. 누구랑 싸울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85%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85%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비이성적이다 뭐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한 국가를 통치했었고 여전히도 뭐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10%지만 이 10%가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의 50% 이상을 과점하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집단 으로 만약에 뭉쳐져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3, 40%의 지분, 국회에서의 3, 40%의 지분은 뭐 인정해줘야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이게 10% 정도 가지고 있는 그냥 아스팔트 우파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그냥 이게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계, 그다음에 경제 쪽에도 많은 상당수의 많은 멸콩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경제계 기업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상한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언론도 그렇고 요거는 이 사회 구조가 조금씩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뭐 사용을 시킬 수는 없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수화되는 작업들은 조금씩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야. 제도 개선도 해야 권력 구조에 되고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들이 정치 권력으로 이렇게 과점으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최경영 앵커님이나 우리 김한 기자님, 김민하 평론가님이 네. 저 장성철을 네. 상당히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이 그- 정권 들어와서부터 제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더 폭로를 해야지 더. 그럼 난 진짜 이미 저 상태면은 저 벌써 이미 드럼통 그러면 끝났어요. 16명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명단이 몇 명이? 16명이? 한 뭐 100명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뭐 10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16명 더 많다.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 싶은 나오고 있죠. 얘기는 저렇게 폭력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저 집단을 향해서 제가 집권 초기부터 계속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런 점. 또 하나는 저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다. 제가 얼마나 심기가 굳은 사람이냐.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수 신기가 한번 굳은 사람임을 인정하니까 합리적 보수로서 하긴 그러니까 야 여기 이거는 불렀겠구나. 이거는 야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간중간 듣는 이야기들을 그 중요한 취재 소스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제 TV에서 그냥 쓱 해버렸거든. 어? 소스는 안 밝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다 맞아떨어져.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고 좀 멍청하고 비겁하고 게으른 것도 이제 쭉 술만 나오잖아요. 예, 경찰 사이카, 뻥카 출동한 거 이런 것도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신 얼마나 없냐면 나는 예 말씀하세요. 탄핵 당하기 전날 예, 중진 의원 몇몇 갔잖아요. 그렇죠. 만나러 뭐라고 할게요. 몇 명이 갔어. 권성동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한 명 중진 의원한테 뭐라고 할게요. 너무 궁금해. 술이나 한잔하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게 탄핵 전날이었나? 전날이죠. 금요일 날 들어갔을 때 오후에. 그랬대요. 지금 본인이 계엄하고 이 화요일, 나라가 화요일 밤에 계엄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셨잖아요. 네. 관저에. 예, 근데 이제 그때 중진들이 어쨌든 수습책을 논의하러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는 2시에 들어가서 따로 만나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특정인 한 명이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술이나 한잔 하고 가지. 집에 있으니까. 매일 윤여준 장관이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뭐라고? 매일 술 드신다 새벽까지 매일 술 드신다. 근데 또 당뇨라며. 주사 맞고 최고의 의료기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술 마시고 뭐 그냥 술 마시고 주사 맞고. 약 처방받고. 근데 되게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제 감옥에 들어가면 직방이야. 감옥에는 술을 못 먹거든. 그렇죠. 혈당 관리 만들 수 혈당 관리 있잖아요. 바로 되지. 건빵하고 이렇게 예.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사탕 옆에다 두고 당 관리 하시면 돼. 그렇게 술 드시는 분은 술만 안 먹어도 아.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운동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미치지 않을까? 힘들겠죠, 본인이. 내가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 출근 한 달 넘게 잠복해서 이제 출근 일정 보면 뭐 가짜 부대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몇 차례 안 되지만 사실 오늘도 보도했지만 매일 지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관성화되어 있는 문제가 됐냐면 가짜 부대도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교통 체증 시간 시민들이 출근할 와. 시간을 좀 피해서 한 거라고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해 뭐 주세요. 실무단이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뭐라 그러면 야 니네는 일찍 나가야지 니네는 8시에 나가야 사람들이 우리가 출근하는 줄 알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짜 부대들이 보통 9시가 넘어서 나갑니다. 가짜 부대도. 왜 그러냐 9시까지 기다렸다가 아 오늘도 안 내려오시네 이제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냐면 아무도 사인을 주지 않는 거야.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짜 부대도 지각. 그 대통령은 오전 일정 없으면 오후에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청와대라면 해명이 방어가 가능해요. 청와대는 관저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관저에서 그냥 눈 뜨자마자 일하는 거다. 이게 김기춘 뭐 비서실장도 했던 얘기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용산 그 관저에 주룩주룩 의혹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용산 관저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까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몰라요. 아무도.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대통령은 오전에 일정 없으면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온다. 그 개헌 발표 그 다음날 대통령실 몇 시에 나왔습니까? 4시 반에 4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이게 술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희 저녁 먹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용산주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용산주가 있어요. 따로. 용산에 있는 용산주가 따로 있어. 대통령이 즐겨 드시는 참모들도 좀 나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꼭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다 알았죠. 알았죠. 자, 제가 그럼- 알면 다 안 거죠. 정부 관료들도 다 알았죠. 특히 이제 그 장관급 이상들은 차관급만 돼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서 욕한 거 그것도 사실이죠. 뭐 국무회의 때만 욕했겠어요. 그냥 항상 항상 욕하는 욕해요? 거죠. 항상. 그냥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했던 사람들의 통화 녹음을 몇 개 보도는 안 했지만 아 그래요? 네, 들어본 게 있는데 들어본 게 있어? 네, 아니야? 거의 우리 고등학교 때 수준 대화. 아, 그래요? 그러니까 CX를 네. 거의 계속 넣어요 중간 중간. CX를? 그 다음에 아. 표현 자체가 거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민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김민아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 말하는 게 요새 좀 별로지 않아? 우리 이제 네. 통상적인 사회생활 네. 오래 한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C부터 시작해?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그개 뭐. 알았어, 이분이 새끼는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스픽스인지 뭔지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하게 멋쩍고를 저쪽으로 말하고 말이야 이 X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자식을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대단. 거지. 이분이 이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사실 이제 교정이 되잖아요. 10대 후반이 지나면. 근데 이분은 전혀 교정되지 않은. 그게 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욕으로. 욕으로. 막 만만하면은 욕하면은 서로 욕하잖아요. 아. 근데 욕으로 딱 제압을 해버리면 제압을 상대방이 대응을 못하면 완전히 나한테 이제는 그렇구나. 딱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나도 욕 잘하는데. 아니야. 아 사석에서 아니야, 좀 아니야. 만나서 아니야, 욕 아니야. 배틀이나 해볼 걸. 아니야, 안 돼요. 안 네. 돼. 안 게임이 돼? 안 돼요. 예. 게임이 안 돼? 큰일 나요. 아니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네.
저는 어촌에서 자랐기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기자-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나도 쉽지 폭력적인 않아. 네. 기자 20년, 기자 30년이랑 30년. 검사 20년은 욕의 수위가 달라. 아, 욕의 수위가 달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 만나는 사람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아주 쉽게 그리고- 나가는 말이 이제 선생님이 제일 쉬우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 시절에는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 시절 아, 먼 그렇지. 옛날인데. 그렇지. 일단 이거 서류철로 머리를 때리고 시작했을 텐데 네. 이 엑스야부터 나갔을 네. 텐데 왜 들어와? 왜 또 들어와? 뭐 이러면서. 뭐 시비부터 걸면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조사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 신용환 교수가 증언한 내용이지만 캠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일보랑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얘기를 해서 그래서 캠프 내에서 이제 정책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공보 쪽이랑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된다. 이 네. 얘기를 오늘 꼭 하자. 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가 맞냐, 예. 워딩을 만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저녁 회의, 점검회의 대통령이 오셔서 후보가 와서 얘기를 하러 들어갔답니다. 몇 명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자. 대통령이 화를 내갖고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후보자 시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가 나갔다고 해도 그게 공보에서 당연히 언론사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상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프로토콜인데 그거조차 거부했겠죠. 1차적으로는. 야, 이거 그대로 돼야 돼. 대통령의 의지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정책 사이드나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거는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화를 냈다는 건데. 그냥 기본 욕이에요. 그냥 보고 누가 들어와도 욕이에요. 근데 보고서를 안 읽는다며 또. 안 그러니까 읽는, 이제 안 읽는. 왜 보고를 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지. 난 유튜브 봐야 되는데. 아. 유튜브 보면 다 되는데 왜 이 보고서 막 이렇게 몇 장짜리 막 이게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읽어야 되냐. 술도 안 깼는데 술도 안 깼는데. 오전에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깨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 피곤한데 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 하냐. 근데 그 보고서 가지고 오후에 들어가면 네. 오케이, 오 잘했네. 술도 깨고 피곤도 풀렸으니까. 아. 이제 그랬다라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 대선 때 보면은 그 자료나 보고서를 주면 예. 이렇게 주면 예.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읽으라고 주는 거냐? 맞아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기사에 난 겁니다. 이거는 네. 캠프의 공식 지침이 예. 한 장으로 드려야 한다. 한 장으로. 예. 폰트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짜잘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폰트 그 크기가 있잖아요. 또 그 한 장에 얼마 몇 글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한 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없죠. 당신은 이걸 이렇게 말하세요만 있게 되죠. 그러면 결론만 그게. 있는 거지. 그렇죠. 민생경제회의 준비했던 고위 관료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손을 떼기 시작한, 그러니까 세종의 관료들이 손을 떼기 시작한 게 그 연속 민생경제회의 할 때라는데 엄청 자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대통령 앉으면 늘 찾아보세요. 열 몇 번 했잖아요. 앉으면 무슨 얘기만 합니까? 방산이랑 원자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별로 다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된다. 물론 강론들이 있죠. 근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다 방산이랑 원자력 얘기만 하니까 이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된다. 아유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이런 망언들을 했는데 예. 망언들 적어도 많이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뭐 이게 뭐 회심의 반격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적어도 이 준비는 뭐 꼼꼼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건 뭐 꼼꼼히 준비해가지고 나름 반격을 뭐 급소를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 근데 오늘 언론이 쓴 걸 보면은 사실관계가 틀려요. 뭐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을 뭐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이건 네.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세계에서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노리는 거는 내가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산 통과 안 시켜줬다고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거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오해했을 수는 있는데
그 오해했다 나중에 가서 오해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내란 목적은 아니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러면 예산이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대목에서 법률가 출신인데 예. 근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게 이 부분이 다 틀려요. 가령 뭐 검경의 이 뭐 특수 활동비 뭐 이런 특수한 수사를 하는 비용은 다 깎았는데 국회 예산은 자기들은 또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감행 예산입니다. 예. 예산은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줘야지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예산이 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은 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 예. 확인해 보면 국회 예산이 늘은 건 0원이지 0원. 근데 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원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무슨 뭐 이게 뭐 그렇다. 그 원전 예산은 미래 먹거리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오늘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은 이 산업부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원전 예산은 깎인 게 없다. 원전 예산 안 깎였다. 그다음에 무슨 뭐 아이돌봄이 예산과 뭐 등등 뭐 청년 관련 일자리 예산 등이 깎였다. 이것까지 손을 대냐 막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집행률에 근거해가지고 집행률이 미비하여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가지고 일부를 삭감한 게 있답니다. 아, 근데 이게 많이도 아니에요. 여야 정부 합의해서 깎았다. 네, 많이도 아니고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요거는 또 정부 관계자가 이미 이거는 원래 잡혀있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요 정도 삭감은 한국일보에 코멘트한 게 있어요. 요 정도 삭감은 사업 집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쓰는데도 하나도 성의도 없이 화내지 마세요. 저 일이 왜 벌어진 거냐면 이 말하자면 팩트 정리를 어제도 그 지적들을 네티즌들이 일부 했는데 저희도 오늘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 논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논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만 가능해요. 대통령실에 누가 써준 게 아니고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본인이 논리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말한 논리와 민주당이 그래서 관심 있는 예산을 엄청 증액시켰다라는 논리의 숫자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전파하고 있는 숫자들이고 맞아. 저는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표현했더라? 마약 천국 깡패 세상인가? 대통령 담화에서 무슨 이거를 종북 그렇다고 쳐요. 종북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 그런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결국엔 이 예산안 삭감이 마약 총구가 깡패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음모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거는 한 언제로 가야 됩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런 때에 경찰서장 정도가 하는 얘기지. 노태우 때. 예. 경찰서장 정도가 할 얘기지. 이거를 지금 2024년에 대통령이 선관위 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한겨레도 쓰고 이제 그 얘기를 선관위 얘기 썼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민들은 잘 모를 거라면서 선관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조선일보 등이 막 대대적으로 지난해 10월 달에 7, 8월 해갖고 10월 달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안이고 그거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밝힌 거는 그 당시 선관위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문을 다 열어주다시피 해가지고 국정원한테 보안 점검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때 일부 보안 미비 실태를 발견해내가지고 이거 보완해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를 마치 해킹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극우 유튜브들이 막 이 침소봉대한 거를 그대로 대통령은 마치 이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 극우 유튜브들이 계속 이 어떤 그 부정선거에 고리가 되는 어떤 수단을 그 사전 투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는 수개표했어요. 그래갖고 그 수개표하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이 우리 지지층이 사전 투표를 못 믿어 하니까 이거를 수개표를 해야 사전 투표를 올릴 수가 있다. 이 계산을 갖고 수개표를 하자고 그래갖고 한 거거든요.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 투표하십시오. 우리가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서 사전투표는 다 수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투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치러진 총선이 지난번 총선입니다. 그 총선이 폭망해가지고 지금 108명의 불행한 이 국민의힘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만든 이 쾌거 아닙니까 이게 이 결과가. 그래놓고서는 지금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어제 논리를 짜서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 1, 2, 3, 4, 5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왜 말합니까?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월 6일에 얘기 이미 나왔던 얘기긴 이미 한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1, 2, 3, 4, 5, 1, 2, 3, 4, 5다. 내 말 못 믿겠어요? 그게 1, 2, 3, 4, 5. 이런 논리로 지금 그 연설 담화문을 말씀하신 대로 회심의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대통령실까지 다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은 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실에서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속 관리했어요. 근데 아, 누가 그래? 나올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그 김대남이 후보- 그 말이 그 말이죠. 후보 시절에 아, 후보 시절부터 이제 가족들이 관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명히 다 가족들이 나올 거예요, 김건희랑 지금. 뭐 이런 오빠. 사람들이 오빠도 했고 오빠도 뭐 했고 이모도 하고 고모도 하고 뭐 그 오빠가 작은 아버지도 하고 땡땡건설 저 홍보팀에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좀 했어. 시행 업무뿐만이 아니고 원래 건설 시행 업무를 대외 담당, 홍보 담당. 원래 그 사람이 이제 홍보 담당이었어. 그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홍보 담당이었기 때문에 아니,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어. 보수 유튜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나와요. 그렇구나. 보수 유튜브도 관리를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 대통령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직원들을 자기들이 왕따시킵니다. 자기들이 유튜버들이 아니요, 이 윤석열과 그 비선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대국민 담화도 대통령실이 일부만 알고 일부는 모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대통령실은 기능부전에 들어간 거지만 한동훈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도 몰랐는데 뭐. 그러니까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그 어제 그 의원총회 하기 전에 나온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의원총회 끝나고 하려던 거였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원내대표 뽑으니까 의원총회 끝나고 탄핵 자유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은 모르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의 1분 차이로 대통령 담화가 막 된다고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엄 선포할 때도 웃기잖아요.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도 막 건너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 국무회의를 건너뛰는 것도 건너뛰는 건데 부르는 사람도 지 맘대로 부르잖아요. 김문수 왜 안 불렀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엄이 발표하는데 대정부의 공보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부 장관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이 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딱 배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불렀으면 계엄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100%인 김문수는 또 안 부르고 막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도 상관없어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엄 선포한다 이러고 가는데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사람들은 알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몰라요 계엄을 선포하는지를.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얘기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 보태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 밥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영현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라고 했더니 계엄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가 네. 그 전에 밥 먹다가 막 들어와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브리핑한다고 막 가고 있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진석이.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래? 넌 빠져 이 X야라고 했겠죠 아마. 넌 빠져. 이러고 정진석이 벙쪄가지고 김용현한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용현이 계엄을 해야죠 그럼 이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김태호 윤석열 정부의 안보의 최고 브레인이자 안보 전체를 설계했다는 김태호 그가 기자들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안보실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거고 국무회에 들어갔던 국무위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붉어져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예,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그거 국무회의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 이 얘기 뭡니까? 이거 계엄 불법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10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다스린 것이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써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대응도 누구랑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고성국이라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랑? 고성국 씨가 고성국 KBS 나갔대? 예. 고성국 씨가 오늘 나갔어요? 오늘까지 하고? 어제 고성국이 예? 고성국. 고성국이? 아니, 나 고성국이가- KBS 지금 상황에서는 자, 절대 싫어. 고성국. 예, 고성국 말하세요. 고성국 씨가 이 어제 이 담화를 하기 직전 밤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자는 자기가 구속도 각오하고 있대요. 구속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쓸 거야 변론 요지서도 이러고 있다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이렇게 자기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백브리핑 하듯이 백브리핑하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입장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장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이 시킨 거냐. 그걸 봤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고성국은 그리고 계속 이제 계엄 잘했다라고 했더만 계속 그랬죠. 고성국 대성이 TV는 고성국이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나랑 내 과 선배야 사실. 고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자가 나 이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자는 야, 참 웃겨. 이자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자가 아 고성국이 다산보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산보임 사건으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고성국 이 씨가 몇 학번이에요? 뭐저 한참 늦죠. 70년대 학번이죠. 70년대 학번이에요. 황교안하고 아, 나이가 그래요? 같죠. 황교안. 네, 이 자는 그런 네. 자이고 구체적으로 아주 옛날에는 운동권들이 보고 배울 이 서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외국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있던 그렇죠, 서책들을 번역해 갖고 들여오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점도 했었죠. 서점도 아, 그래요? 좀 했었고. 백산서당이라고 네, 있어요. 프레시안 아 백산소당을 했어. 네. 고성국. 그런 연결돼 있는 뭔가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 고대 운동권들의 그 말하자면 구심 역할을 했던 시절이 좀 있었죠. 그리고 고성국이가? 이제 프레시안 창간에도 좀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프레시아 창간에도 관여를 네, 했어. 프레시안 기획위원을 오래 했죠. 그 운동권을 하다가 어.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그 무슨 연구소라고 있어요. 아 기억난다. 김영삼 정권 때 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사회개발연구소인가? 네. 뭐이 연구소가 있고 예. 김현철 씨랑 저기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음. 대통령 아들이랑 음. 그때 좀 잘 나가고 그때 뭐 방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뭐 이랬던 맞아 때도 그랬던 것 있고 같아. 예. 청와대에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하다가 음. 무슨 이상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룸사롱에 갔는지 그래가지고 그 스캔들 때문에 좀 안 좋다가 뭐 이런 부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치평론가를 하시다가 정치평론가가 조금 뭐 저는 그때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다가 뭐 이러다 저러다 박근혜 쪽에 뭘 하다가 지금 이 그거 유튜브가 돼가지고 그거 유튜브 그거 코인으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예.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목한 시절에 운동권 하다가 지금 계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떼돈을 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간판 나오면 한 20년이나 30년 살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최소니까 뭐 얼마가 무기징역이 선고 최소는 아닙니다. 양형은 있어요. 양형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2, 30년 살다가 나와서 그거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어제 이미 대통령 담화 관련해서 유튜브 화면으로 패러디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예, 밈이. 직접 그냥 하면 예. 되겠네. 근데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참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 때 기자들 단톡방에서 야 대통령 오늘 출근하신다는데? 대통령 출근이 뉴스가 돼요. 속보로 나왔어요. 5일 만에 출근을 했어요. 한 30분 있다가 다시 집에 이거 갔습니다. 아니 가짜 출근 아닌가요? 이런 게 돌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출근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제 또 한 10시 정도에 뭐가 돌기 시작했습니까? 이거 녹화하고 집에 가셨다는데요? 예. 대통령이 그거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말하자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어제 그럴 정치적인 전망은 별로 없었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혼란을 수습하는 건 본인이 하야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수순으로 가야 이게 뭔가 지금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나 시스템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최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돼. 국민의힘에도 그게 본인이 퇴진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당연하죠. 엄청난 도움이 되지. 근데 그런 모든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함께 전진해온 모든 과정에서 빗나가신다. 이게 그냥 막 우리가 말을 많이 했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왜 뽑았어? 국민이 뽑았습니다.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 양두구육을 또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정신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는 네. 저 정도까지는 몰랐어? 몰랐죠. 내가 몰랐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한동훈도 잘 알고 음. 윤석열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검사가 3월 10일 날 우리가 대선했죠. 3월 10일 날 대선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나왔어. 그래서 검찰에서 김현장 갔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 김현장 간 이유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살아. 그런데 왜 나갔는지를 지들끼리 캐묻는 거야. 그게 혹시 딴 마음을 먹었을까봐. 그래서 그거 설득시키느라고 꼭 돈이 필요해서 나갔다라고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후배예요. 그 친구가 사석에서 하는 말은 왜 나갔냐? 최소 검사장인데, 에? 최소 검사장에 바로 뭐 쭉쭉쭉인데 총장까지 볼 수 있는데 왜 나갔냐 그러니까 한 말이 깜빵 가기 싫어서요 형. 알고 깜빵 있었구나. 가기 싫어서요. 같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는 그렇지. 거네.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간부들 윤석열과 특히 함께 일해봤던 고위 간부들은 불법적인 행태를 계속 한다 저 사람이. 그리고 막 시켜버린다 부하들에게. 그걸 아니까 첫마디가 그거였다니까. 깜빵 가기 싫어서요. 근데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도 캠프에 있을 때 이미 탄핵의 향기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런 거면 이것도 탄핵되겠다 느꼈다는 거니까 뭐 그게 그때는 신용환 교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탄핵 국면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문태균 게이트 국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게 뭐 혼자만의 생각인지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주변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뭐 장 소장님이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근데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뭐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 비서실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거대한 기득권 안에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던 거고 그 배우를 놓고 다들 이제 말하자면 권력이라든지 기득권을 나눠 갖고 지난 2년간 쉬쉬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한 방에 드러나고 있는 거고 최소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심지어 어제 담화의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김건희도 동의하지 못할 담화라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동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주위에 유튜버들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아직도 전화를 해? 아니 신지호 전략기획부 아니 전화번호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전화를 전화한다니까요. 하는 거죠. 본인이 여러 유튜버들은 여러 다 유튜버들 그 전화번호 다 기록을 해놨나 보네 또. 다 다운 받았겠죠. 다 다운 받았나? 네. 그거 뭐 전화번호 옮기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이 캐릭터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복수를 당하고 있는 건데 예.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혹시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세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뭡니까? 이재명한테 무죄 선고한 판사까지 잡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증교사 그 판결 예. 그거 무죄 났잖아요. 진짜일까? 1심에서. 진짜일까? 진짜 이름이 들어. 그 났던 판결? 네. 네. 1심 누구냐고 무죄잖아요.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몰라서 김동현인가 그런데 판사 이름이 김동현 판사인데 잡아오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사람인데. 그 뭐 대구 사람이든 뭐든 대구 사람이든 뭐든 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예. 이제 이 계엄한 그 3시간 전에 예. 삼청동 안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지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A4 용지에다가 점령해야 될 거, 뭐 체포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MBC도 어깃고 뭐 이런 거 적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진술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한 모양인데 예.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봐도 MBC를 점령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 이 특별수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이 위치 추적을 하려고 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이 됐다. 네, 그래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김동연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라고 이 경찰청장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생소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를 무죄 선고한 판사다라고 방첩사령관이 답변을 했다 그때.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이 야. 방첩사령관 출신이에요. 대단하다.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해. 본인이 전화를 통하다가 어이가 없으면 이 새끼들 뭐 메모를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장면들이 저도 어쨌든 이 취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 30분에 국회 병력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통제를 시작해요. 김봉식이. 근데 김봉식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비상령을 내리라고 해요. 근데 경찰청장이 이미 그때는 몰랐어요. 3시간 전에 대통령 만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경찰청장도 상황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이 그걸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뭘 하냐면 그러니까 지방청장들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40분 합니다. 그래서 내 회의하고 결정해줄게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는 했구나. 그러니까 관료들이. 뭔가 네. 그 얘기 뭐냐면 김봉식과 조지호도 판단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봉식이 핵심이지. 예, 달랐던 거고 조지호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갖고 아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계엄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하면 국회를 막을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나오면서 김봉식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조지호 청장이 그 삼청동 안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고 나오면서 윤석열이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건가? 이게 지금 훈련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기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고 지금 또 안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777 사령관입니다. 777 사령관. 네, 777 사령관의 역할이 거의 충안파의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인형이 상당한 기획을 했고 그게 이제 김용현 통해서 대통령에 전달된 과정인데 근데 요 라인의 한 퍼즐이 777인데 이 777은 대북이거든요. 정보 대북이에요. 그러면 이 777이 뭘 하려고 한 거냐? 777의 역할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좀 밝혀져야 얘네가 이 계엄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전체 그림이 다 드러나겠죠.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개헌- 광고를 지금 안 하면 50분에 우리가 끝나야 되는데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분 남았거든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광고 광고가 좀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중에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까지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예,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 그러면 현금 비밀 혜택 그리고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잠깐만 요거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되겠지 설마? 되죠. 그러니까 되죠? 제가 파악해봤더니 예. 국회 원내 관계자들은 대략 걔네들이 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다 네. 듣는 얘기도 많고 이렇게 네. 보면 다 아니까 한 20석 20석 정도는 그치? 나올 것 같다. 210 정도는 되죠? 네, 저는 한 양심- 30석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양심이 있다면 210에서 220은 나와야지.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도 한 230 이상 나올 거다. 230 이상.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참하거나 반대한 사람들만 우리는 카운트하면 돼. 기본적으로 네. 어제 김태호 후보를 찍은 34명 정도는 이 사람들은 뭐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30개 내외가 30개 내외. 좀 이제 찬성하지 않겠느냐. 어저께 막 오전만 하더라도 조국 대표 감옥 가면 한 명 모자라니까 한 명 더 해야 되니까. 그렇지. 하는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한두 명의 문제는 아니다. 그 선관위에서 바로 비례대표 승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지금 화가 난 거지 지금 엄청나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2년. 네. 이 정부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2년 정도 후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그거를 네티즌들이 뭐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를 수습하는 태도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무능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고 때문에 이게 발발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응축되어 있는 그 과정이죠. 기저에 그리고 이상민 얼굴이나 한덕수 얼굴을 2년 반 동안 계속 봤잖아. 이 참사가 일어나고도. 그래서 저 최앵커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했다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실체를 알았잖아요. 게다가 우리 그러니까 사회의 임기가 10%의 실체도 알았어. 그리고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 안 했으면은요, 네. 그냥 저 상태대로 앞으로 2년 4, 5개월 동안 더 갔을 거야. 그 우리 그렇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겠냐고요. 그렇다. 윤석열 잘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탄핵 당했다. 저래서 좋다. 우리가 저 사람 실체와 저 권력 주변에 네. 붙어 있는 저 간신들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네. 임기를 단축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좀 위안 삼으면서 요즘에 요즘에 힘든 시간을 좀 견디고 싶습니다. 명태균이 예언했던 미륵거사 명태균 선생님이 예언했던 네.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끝난다. 한 달이 12월 14일입니다. 11월 15일 날 구속됐잖아요. 그러네. 대단하네. 진짜. 지지율의 그 좀 불행한 측면을 말씀드리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이제 저 여론조사 지지율 거의 4%로 내려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5%. 네. 5인지 4인지 5든 4든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쓸수 뭐 없는 3.3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11이나 5나 여론조사 5가 나오나 뭐. 그렇죠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 극우 유튜브의 위력이 그때보다 지금이 강한 것 같아 제 생각에. 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극우 유튜브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탄탄한 것 같고 지금 이 11%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1%가 편중돼 있습니다. 특정 연령대 70대 이상의 편중돼 있을 그렇죠. 거고 뜯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요 과거의 그 5%는 물론 그때도 특정 연령대 편중돼 있고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세계가 그렇게까지 꽉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세계까지는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어떤 동정이나 뭐 향수나 이런 거였다면, 그러니까 박근혜니까, 그렇죠. 박정희 향수 뭐 이런 거였다면은 그리고 어떤 억울함, 그 과거에 자기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박탈감이 있는 거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상징과 같은 시대가 지금 탈핵당한다는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굉장히 꽉 짜여져 있어요. 꽉 짜여져 있고 이 세계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김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자기들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현실에서 끝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세계에서는 지금 부정선거가 증명이 되고 있고 자기들 세계에서는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한 발씩 지금. 그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을 하면요.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상황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가자. 윤석열이 아유. 단서를 다 찾아냈기 때문에 그만해 이제. 네, 트럼프만 오면은 밝혀줄 거라고 믿는데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되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안 될 거잖아요. 탄핵되고 구속되고 끝날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현실과 자기들만의 세계의 간극이 극대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극복이 안 될 때. 그게 사실은 제일 지금 대한민국의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위협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어제 윤석열의 행위는 트럼프가 그 뭡니까 자기 저 선거 지구 1월달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의사당 점거해라 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것의 한국 버전의 더 이제 악랄한 버전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오래 끌면 한국 경제 망합니다. 예, 오래 끌면 망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소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대 은행 중에 한 곳이에요. 시중은행. 거기에 글로벌 땡땡땡 본부장을 하는 전무가 있는데 그 전무가 미얀마처럼 제재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금융 제재를. 이게 시간을 끌면 미국에서 참지를 않고 금융 제재를 한대요. 군부 쿠데타로 니들이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끌고 계속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자산 동결. 근데 이제 자산 동결이라는 그 말이 실제로 제재까지 가기 전에
말이 미국 국무부 관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은 빠져나가겠네요. 끝이에요. 펀드론, 뱅크론, 뭐 국제가격 한국 끝이야, 그걸로. 외교 쪽 오래 취재한 기자들도 미국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단기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거든요. 좀 그렇죠. 빨리 끌어내려야 좀 네. 위험해요. 그 못 살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11%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저 돈 많으시는 분들, 돈 많은 분들, 자산 많은 분들 많을 텐데 휴지 조각됩니다. 휴지 조각돼요. 순식간에 한국 돈 원화 2,000원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시면 계속 윤석열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최경령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한 한겨레 기자, 김인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